2월 6일 월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정월 대보름이었던 어제 개묘년 첫 보름달 보셨습니까? 당연히 봤습니다. 달 속의 토끼 보셨어요? 좀 못 봤는데요. 아니, 어제 작긴 했지만 하늘에 구름도 거의 없어서 밝게 잘 보이더라고요. 네. 저는 우리 상크리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라고 소원도 빌었습니다. 야, 저는 제 소원만 빌었는데 이렇게 또 남을 위한 하은 앵커의 소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1년 중 달이 가장 크다는 정월 대보름달인데 아까 하은 앵커 말한 것처럼 생각보다 좀 큼직하게 안 보이네 싶으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제 달이 지구에서 가장 먼 곳을 지났던 탓에 크기가 작게 보였다고 하네요. 달이 작게 보였어도 소원은 똑같이 잘 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요. 또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자, 이번 주 힘차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생방송 시청 인증사진 당첨자 두 분 자막으로 소개합니다. 띄워주세요. 페이스북에서 김도형 6996님, 인스타그램에서 손세연님 고맙습니다. 두 분께 영화 관람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 보시다가 사진 찍어서 여러분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해시태그 샵 JTBC, 샵 상암동 클래스 달아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시청 소감도 함께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힘차게 시작해보죠. 먼저 날씨부터 챙겨볼까요? 네. 김민지 기상캐스터. 입춘이 지나고 조금 따뜻해진 것 같긴 한데 오늘 또 미세먼지가 난리죠. 네, 입춘이 지나고 맞이하는 첫 출근길입니다. 공기가 온화해지니 또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오늘 서쪽 지역의 공기가 종일 탁하겠습니다. 서쪽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쁜 단계에 보이겠고요. 경기 남부와 충북은 오전에 매우 나쁜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세종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오늘은 외출하실 때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랐는데요.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영상 9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연일 맑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동쪽 지역의 대기는 바짝 말라 있습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과 호남을 비롯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도 건조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 오전까지 중부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영하 2도, 청주, 전주 영하 3도로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 11도, 광주 13도로 평년보다 2에서 9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이 껑충 비어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니까요.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네이버와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운전을 하다 보면 피하고 싶은 게 하나쯤은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중 하나가 극심한 월요일 출근 정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으로는 강동대교에서 여의 상류에 도착하기까지 1시간 이상 예상되고 구리 지역에서 서울 도심으로 들어서는 길,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으로는 월릉부터 성수분기점까지 꽉 막혀 있습니다. 역시나 구리 지역을 지나는 노선이죠. 수도권 제1수단선 경기 동쪽 판교 방향으로는 구리 일대 포함해 총 20여 킬로미터 구간 부분적인 정체고 경기 서쪽 판교에서 일산 방향으로는 장수 부근, 반대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조남 분기점 부근에서 한 번에 10킬로미터 이상 길게 밀립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향으로는 수서 나들목 부근에서 이렇게나 평균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경부선 서울 쪽으로는 판교 위쪽으로 반포 나들목까지 꽉 막혀 있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오산 나들목 주변에서 밀립니다.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전국 대부분 미세먼지 농도가 짙겠습니다. 수도권과 세종엔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전북대 노선 청보 선실 내부에서 실종자 1명이 발견됐습니다. 호흡과 의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이 자국 상공이 떠있던 중국 정찰 풍선을 격추하자 중국의 반발은 물론 미국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What began as a spy balloon has become a trial balloon, testing President Biden's strength and resolve, and unfortunately, the president failed that test. 국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머니클래스, IMF가 주요국 중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망 다시 낮춰잡은 배경을 분석하고요. 상클라이프에선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결, 통찰 지능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어선 청보호가 전복된 지 사흘째입니다. 밤샘 수색 작업 도중 실종자 가운데 한 명이 발견됐는데 현재까지 호흡과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총 12명의 선원들 가운데 3명이 생존했고 8명의 생사는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현수 기자, 실종자 1명 정확히 언제 발견한 건가요? 네, 오늘 오전 3시 22분쯤 청보 선실 내부 선원 침실에서 실종자 1명이 발견됐습니다. 호흡과 의식은 없지만 아직 의사의 사망 진단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어제 해경은 14차례 선실 내부를 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실종자가 비교적 늦게 발견된 이유에 대해 이불 등 장애물이 많아 이를 치우는 데 속도가 더뎌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지문을 채취해 신원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네, 장애물도 있고 수색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해경은 밤사이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함선과 항공기 등을 동원해 야간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날이 어두워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다 한 차례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오전 2시 50분쯤부터 수중 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색을 재개한 지 30분 만에 실종자들을 찾은 겁니다. 지금은 물살과 시야 문제로 수색이 잠시 중단됐습니다. 물길이 잦아들면 오전 9시부터 수중 수색을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또 청보호를 인양하기 위한 크레인선도 도착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인양 작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해경은 어제 오후 크레인선을 보내 밤사이 선체에 줄을 묶는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이르면 오늘 오후 중으로 인양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양이 된다면 지금 제가 나와 있는 북항이나 남항에 있는 선착장에 청보호가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양이 완료되면 정복 사고의 원인도 알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청보호는 출발할 때부터 선체가 기울어진 상태로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급작스럽게 물이 찼다라는 생존자들의 이야기가 있는 만큼 선체 내부에 구멍이 뚫려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신안군에서 JTBC 최현수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전남 여수시 연도 인근 바다에서 6,400톤급 화물선과 140톤급 어선이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선에 타고 있던 한국인 선원 7명과 외국인 선원 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화물선 뱃머리와 어선 뒷부분이 일부 파손됐습니다. 해경은 운항 부주의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가로지른 중국 정찰 풍선, 격추돼 터졌지만 논란은 더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야당인 공화당에선 더 강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의 과잉 대응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정찰 풍선은 미국 정치권을 주말 내내 뒤흔들었습니다. This should never have been allowed to enter the United States, and it never should have been allowed to complete its mission. 전날 미군은 F-22 스텔스 전투기로 정찰 풍선을 격추했지만 일주일이나 미국 하늘을 가로지르게 놔뒀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What began as a spy balloon has become a trial balloon, testing President Biden's strength and resolve, and unfortunately, the president failed that test. 중국에 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It's at Davos. It's time to push back before it's too late, before something far more dangerous than a balloon is flying over American territory. 중국 국방부는 오히려 성명을 통해 자국 민간 기업 풍선에 미국이 과잉 대응을 했다며 앞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중국도 비슷한 수단을 사용하겠다는 식으로 맞섰습니다. 중국의 적반하장은 미국 정치권의 반발을 키웠습니다. If we were to fly anything over China, they're going to shoot it down. They're going to shoot it down. And they're going to and they're going to take pictures of it, and they're going to go bonkers about it. 미 해군은 주말 동안 사우스캐롤라이나 앞바다에 빠진 정찰 풍선의 잔해를 수거하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회수한 풍선의 분석 결과와 상관없이 당분간 미중 관계는 회복하기 힘든 단계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이태원 참사 100일을 맞아 어제 국회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한 생존자는 잘못이 없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게
또 이태원이 위험한 곳이란 인식이 없어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설치된 추모 분향소를 오늘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에 나서겠다고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는 개신교와 불교, 원불교, 천주교의 추모 의례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과 정당 대표들이 추모사를 했습니다. 이 유가족들은 땅이 무너지는 슬픔과 참혹한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분명하게 밝히고 다시는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이 추모제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도 정부도 또한 여당도 10월 29일 이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참사에 무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대형 사회적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참사를 직접 겪은 김초롱 씨는 잘못이 없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게 도와달라면서 이태원의 일상 회복도 바랐습니다. 이태원이 위험한 곳이라고 금기시되고 무서운 곳이라는 인식이 없어질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나의 일상을, 그들의 일상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구시켜줘야 합니다. 아들을 잃은 이종철 씨는 서울시가 철거를 통보한 서울광장 앞 분향소를 치울 테니 합동 분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녹사평역 안에 충분한 크기의 장소를 제한한 바 있다며 분향소를 철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국회에서는 오늘부터 사흘간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첫날인 오늘은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로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 논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등을 놓고 격돌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걸로 보고 민주당의 방탄 논란을 극대화시킬 걸로 보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실 이전 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 수사 등을 두고 정부를 압박할 걸로 예상됩니다. 네,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드리는 생방송 인증샷 이벤트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이 방송 보시는 장면 샵 JTBC 샵 상암동 클래스 태그 달아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모닝. 아, 좋습니다. 월요병을 이기는 우리 굿모닝 귀여운 인사 잘 봤고요. 자, 다음 도시락 열어볼까요? 네, 두 번째 도시락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특가 믿고 샀더니인데요. 이게 믿고 산 음식을 먹고선 수십 명이 좀 배탈, 식중독으로 보이는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이어 글이 올라왔는데요. 먼저 보시죠. 네, 한 업체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구입한 육회, 저 육회 조금 갈변되어 있는 거죠. 상태가 괜찮은가 싶기는 해요. 이걸 먹고 이제 후기들이 올라왔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뭐 구토, 설사, 발열 증상이 있다. 뭐 금요일 점심 이후로 뭐 오한 때문에 죽는 줄 알았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내과 가서 장염약 처방 받았다. 네, 이런 글들이 막 올라왔습니다. 네. 이 육회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소개된 뒤에 여러 플랫폼을 통해 판매가 됐는데요. 해당 육회는 고기와
소스 200g으로 구성됐고 정상가 11,500원에 할인가 1,810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이게 뭐 진공팩에 밀봉돼 있었고 아이스팩과 함께 스티로폼 상자에 담겨서 하루나 이틀 만에 배송이 됐다고 합니다. 아, 저거 육회 저도 참 좋아하는데 날 거니까 잘못 먹으면 진짜 좀 많이 아프거든요. 저거 아직도 팔고 있어요, 혹시? 일단 판매는 중단이 됐습니다. 이제 문제가 커지고 논란이 되니까 어제 새벽에 판매를 중단했다고 하는데요. 2천여 개가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품 신청은 현재까지 뭐 70여 건 들어왔다고 하고요. 이 업체 측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입장을 냈는데요. 도축한 지 이제 사흘이 되지 않은 고기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포장지에 유통기한과 보관 방법을 안내했다고도 했는데요. 일단 오늘 제품에 대한 성분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식약처 역시 제조업체를 상대로 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 이런 소식 나오면 참 불안해요. 또 괜히 그리고 같은 음식 파는 그 식당들도 좀 네. 불안해하시고 하는데 크게 아픈 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도 좀 이뤘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도시락 가볼까요? 네, 세 번째 도시락도 바로 꺼내서 바로 또 먹을 거 도시락. 이제 햄버거를 제가 좋아하는 햄버거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일타 강사의 결말인데요. 이게 수능 국어 과목에서 이른바 일타 강사, 뭐 잘하는 강사인 거죠. 강사로 꼽히던 박광일 씨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박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1심 그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그 일타 강사면은 이거 요즘에 드라마의 소재가 될 정도로 대단한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어쩌다가 이 재판까지 갔어요? 그 드라마에서는 이제 주인공이 이제 나는 1조 원의 사나이다. 뭐 한 해에 1조 원의 부가가치, 경제 가치를 막 만들어낸다 이런 말도 하는데 일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경쟁 강사들에 대한 허위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업무 방해와 명예훼손 등이 적용됐는데요. 지난 2016년부터 2년 6개월에 걸쳐서 글을 올렸습니다. 이 회사 직원들과 공모해서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었고요. 또 수험생인 것처럼 뭐 내가 들어봤더니 뭐 이렇게 학생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 사건 기억나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뿐만 아니라 같은 회사 소속 강사들까지도 비방을 했잖아요. 저는 그게 사실 좀 충격이었습니다. 네. 이게 같은 회사 강사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다른 학원 거기에다가 같은 학원에 같은 강의를 하는 그런 경쟁 강사들까지 모두 이렇게 글을 달았습니다. 모두 700여 차례 넘게 댓글을 달았다고 하는데요. 주로 이제 외모나 출신, 학력 등을 비난했습니다. 뭐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데 뭐 이러면서 외모는 어떠니 뭐 이런 말들을 쓴 거예요. 이 수법도 좀 치밀했습니다. 이 사이트 계정과 이 댓글 성향, 비방 내용 등이 담긴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로는 뭐 이런 글을 적었다. 성별이나 나이 같은 것도 설정해놓고 이런 글을 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필리핀에 있는 지인을 동원해서 해외 서버를 이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심과 2심 모두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업무 방해를 유죄로 판단해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찾아보니까 과거에 수험생들이 뽑은 성적 향상에 도움된 강사 1위 이렇게 뽑히기도 했더라고요. 뭐 그 정도면 사실 실력만으로 승부했어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좀 안 좋은 선택을 했나 싶네요. 나 정말 나빴다 근데 그죠? 네. 다음 도시락도 볼까요? 네, 네 번째 도시락도 제가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무죄의 이유인데요. 이게 24시간 출입이 가능한 무인 매장에서 물건을 훔친 한 남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이 대법원이 재판에 넘겨진 이 남매에 적용된 주거 침입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무인 매장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는데 뭐 이게 무죄다? 뭐 그러면 뭐 주거지가 아니라서 혹시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일단 뭐 이 혐의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드리면은 이 가게나 건물이라도 사실 주거 침입은 적용이 됩니다. 사무실이나 정원, 뭐 숙박업소까지도 다 적용이 되는데 심지어는 몸이 다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얼굴만 침입이란 것도 있었는데 얼굴만 이렇게 빼꼼 내밀었다가 이게 주거 침입이 인정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에 벌어졌는데요. 이 남매 사이인 A 씨와 B 씨가 이 서울 성북구와 동대문구 일대 무인 매장에 들면서 금품을 훔쳤습니다. 5차례에 걸쳐서 57만 원어치를 가져갔는데요. 이 특수절도와 공동 주거 침입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또 통화하는 척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빌려 훔치는 등의 범죄도 또 여러 차례 저질렀습니다. 근데 무죄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일단 1심과 2심 판결을 보면은 이 모든 혐의를 일단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제 주거침입 혐의 말고도 다른 혐의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징역형을 선고했는데요. 그런데 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면서 사건을
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 혐의 가운데 이 침입이라는 혐의가 들어간 혐의가 다 무죄라고 본 건데요. 사실 이 침입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거주자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이 법적으로 평온이라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거를 침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범행이 이뤄진 곳 어디예요? 무인 매장이란 말이에요. 여기 누구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 출입이 항상 허용되고 이들 남매도 뭐 뚫고 들어가고 뜯고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손님이 들어가듯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여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혐의는 유죄가 그대로 맞지만 이게 주거 침입만큼은 무죄이기 때문에 이게 또 판결을 하나로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판결문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형량 자체가 확 낮아지거나 한 건 아니네요.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좀 법조계에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잘 소개해 준 것 같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월드클래스로 넘어가 볼까요? 이용주 캐스터. 굿모닝 대한민국. 자, 오늘은 안타까운 사고로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후난성 창사의 한 고속도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승용차와 화물차 수십 대가 뒤엉켜 있고요. 불길이 무섭게 지금 치솟고 있죠. 중간에 낀 차량은 지금 형체조차 지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타버렸는데요. 현재 시간으로 4일 오후 5시쯤 상사시 쉬광 고속도로에서 차량 50대가 연쇄 추돌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들이 서로 뒤엉킨 상태에서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피해가 더 커졌는데요. 이 사고로 지금까지 숨진 사람만 최소 16명이라고 합니다. 부상자도 66명이나 되는데 이 가운데 8명이 중상이어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형 참사네요. 사고 초반에 일부 차량에서 이 불이 났는데 서로 이 뒤엉켜 있는 상태에서 다른 차로 불이 옮겨 붙으면서 피해가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당국은 사고 원인에 대해서 언급하진 않았는데요. 더 많은 사망자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국에서 지난해 12월에도 대형 교통사고가 있었잖아요. 화난성에서 아주 짙은 안개 때문에 한 차량 200여 대가 연쇄 추돌해서 그때 한 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었는데 해가 바뀌고도 이렇게 큰 사고가 또 나니까 정말 안타깝네요. 예, 여러분 안전 운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해부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북한의 유튜버 소식입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비싼 불고기를요 쉴 새 없이 이렇게 싸 먹으면서 먹방하고 있죠. 맛있겠다. 김치도 같이 구워 먹고 이거는 뭐 남한 북한 뭐 국룰인가 봐요. 먹을 줄 아네요. 네, 유창한 영어로 이제 불고기도 막 소개를 하고 하는데 직접 잠깐 들어보시죠. Bulgogi is one of the Korean traditional foods, and I think everybody loves bulgogi, and it is nutritious and easy to cook. 네, Everybody Love 불고기. 사실인데요. 맞는 말이죠. 네, 맞는 말이에요. 네. 자, 또 다른 영상 잠깐 보실까요? 자, 온갖 장비가 풀 세팅되어 있는 헬스장입니다. 비싸다는 개인 트레이닝, 지금 PT까지 받는 모습이고요. 네, 런닝 머신도 하고 짐볼 운동도 합니다. 야, 지금 하는 걸 다 해요. 평양의 일상을 올리는 유미의 채널은 지난해 6월에 개설돼서 현재까지 10개의 브이로그가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주목을 받는 데 성공을 한 것 같긴 합니다. 네. 미국 CNN이 북한 유튜버 유미의 영상이 조회수 4만여 회를 기록하는 등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They eat ice cream and read Harry Potter. But these North Korean YouTubers aren't what they seem.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해리포터를 읽고 하지만 북한 유튜버의 실제 모습은 아니다라는 이 제목의 기사인데요. CNN은 북한 고위층 주도로 만들어진 체제 선전 캠페인이라고 분석을 했는데 북한 정권에 의해서 잘 준비된 연극 같다는 전문가의 주장도 실었습니다. 공통적인 건 여성과 아이들을 내세워서 일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정상국가, 부드러운 국가의 이미지를 통해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아니, 이 사람 말고도 지난해 그 평양에 산다는 11살 소녀가 뭐 북한 소녀 유튜브 막 해가지고 유명해졌었잖아요. 그때도 뭐 해리포터 가장 좋아하는 책이라고 했는데 그때도 참 신기했는데 대단하네요. 저 사람이죠. 네, 이 친구였는데 자, 북한이 이렇게 유튜브에 관심을 쏟는 이유는 뉴미디어 시대에 맞게 대외 선전의 전략과 방법을 바꿨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창의적 선전을 지시한 이후 유튜브 영상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내용 조작 외에도 너무 체제 선전용이라는 게 티가 난다는 거죠. 연기도 너무 어색하고요. 이런 식으로는 이제 아무도 속지 않아요. 상클 방송 이제 보고 있다면은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계속해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집안의 명예를 이 더럽혔다는 이유로 가족 구성원을 죽이는 이 악습이 있습니다. 아이고. 주로 이슬람권에서 여성을 상대로 행해지는 명예살인인데요. 최근 이라크에서 일어난 정말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라크 출신의 여성 티바 알리입니다. 2017년 가족과 함께 튀르키예로 여행을 갔다가 귀국 대신에 홀로 튀르키예에 정착했는데요. 이후 자신의 일상을 담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겨우 22살입니다. 근데 얼마 전 이라크 남부에서 숨졌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아니 튀르키예에 있었다면서 왜 이라크에서 숨진 거예요? 아라비안 걸프컵에 출전한 자국 축구 대표팀을 응원하려고 잠시 이라크에 들어갔는데 가족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알리를 납치해서 데려간 거예요. 아이고. 알리 아버지는 평소 이 딸이 타국에서 혼자 사는 것이 큰 불만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참 진짜 잠든 사이에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와, 어떻게 자신의 딸한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이게 너무 비상식적입니다. 네네. 알리를 살해한 아버지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명예살인이었음을 밝혔는데요. 수치스러움을 씻어내기 위해 딸을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 안타깝게도 알리는 시리아 출신 연인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알리의 사망이 알려지면서 이라크 사회에서는 이 명예살인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저희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네. 이용주 캐스터랑 이 명예살인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매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말은 나와요. 네. 근데 근절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바뀌질 않아요, 정말로. 일각에서는 이 명예살인이라는 말 자체도 남성의 입장에서 쓰는 용어라면서 수치살인, 가부장제살인이라고 부르자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애당초 이런 단어 자체가, 이런 관습 자체가 없어지는 그날이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이 세상에서 가족에게 살해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여성은 없어야겠죠. 맞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반려견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강아지들 보통 길게 살아봐야 한 15년 정도 보는데요. 근데 이 지금 보신 반려견 그 2배가 넘게 살아서 세계 최장수견이라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포르투갈에 사는 보비라는 이름의 반려견인데요. 1992년생, 그러니까 올해로 31살이에요. 31살이요? 저보다 많아요. 김하늘 거보다 나이가 많은데. 근데 이게 강아지가 사실 30년 넘게 살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는 거예요? 주민등록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포르투갈에는 이 정부가 승인한 반려동물 데이터베이스 SIAC라는 게 있는데요. 1992년에 보비가 여기에 등록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기록이. 이 기록을 바탕으로 심사를 넣은 건데요. 이전 역대 최고령 개가 29살 5개월까지 살았다고 하니까 보비가 기록을 깬 거죠. 그럼 보비 사람 나이로 치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과학자들이 제시한 환산법에 따르면 31살의 보미는 지금 사람 나이로 85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고령이지만 건강 상태는 매우 또 좋다고 합니다. 정정하시네. 아니 반려견 키우는 분들 되게 부러워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그쵸. 비결이 뭘까요? 비결은 아무래도 그 보비 주인들이 장수 비결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일단 보비는 사료를 즐겨 먹질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주인들이 그 간을 안 하고 준비해준 일반 음식을 먹는다고. 사람들이 먹는 음식. 네. 간을 안 한 걸로. 네. 그리고 마을 곳곳을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논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잘 먹고 잘 움직이는 거, 요게 이 보비의 장수 비결이 아닐까 다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진짜 장수의 비결인 것 같긴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보비 건강 잘 관리해서 세계 최고령견이라는 타이틀을 오래오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31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키워드 먼저 보시죠. 주요국 성장률 다 올릴 때 한국은 더 내렸다. 올해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거라는 경고는 계속 나왔죠. 그런데 미국, 유로존 등 몇몇 나라에서는 어쩌면 우려했던 정도의 침체는 안 올 수 있다, 이런 희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슬프게도 한국 경제 사상 최악 또는 돌파구가 없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절망 속 희망을 바라보는 와중에 왜 우리나라는 더 최악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걸까요? 전문가와 함께 그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빅픽처를 그려주시는 분이죠.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IMF가 올해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보니까 작년 10월에 한번 내놓은 걸 이제 업데이트한 건데 맞아요.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높게 다시 잡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낮췄단 말이에요. 이게 충격적이기도 한데 좀 왜 그런 거예요? 세계 경제에 대한 그 판단, 여전히 경기 침체를 바라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주요국들의 성장률을 23년에 대한 전망치를 좀 상향 조정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을 제외한 세계 경제 성장률 이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죠. 다 살짝씩 올랐어요. 미국은 0.4%포인트나 상향 조정했고 중국 같은 경우는요 0.8%포인트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상향 조정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0.3%포인트나 하향 조정했죠. IMF 우리나라를 미워하나요? 이게 수출 부진이 문제인 거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맞물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등 품목이 뭡니까? 반도체? 반도체 맞습니다. 이 반도체 수출 하나가 전체 수출의 20%나 차지하는데 이 반도체 수출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수출 규모가 줄어들어서 지금 계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규모가 줄어든다. 이것은 말 그대로 글로벌 경기 침체를 반영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반도체를 사진 않습니다.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사는 거예요. 근데 세계적으로 내구재 수요가 줄고 혹은 설비 투자 규모가 주니까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이 줄어드는데 반도체뿐만 아니라 각종 내구재 수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이다 보니까 이런 수출이 뭐 이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의 수출이 어렵고 무역 적자가 계속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를 좀 악화하는 그런 어떤 주된 어떤 배경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그 밖에도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이 굉장한 문제죠. 특히 미분양 주택이 위험 수준을 넘어서 6만 호를 이미 훌쩍 넘었습니다. 지방은 상황이 심각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주택이 이렇게 크게 늘으면 늘어날수록 건설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분양을 전제로 자금을 빌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 하죠. 자금을 빌려서 분양됐을 때 그걸 전제로 돈을 갚겠다라는 방식인데 이 분양이 안 되니까 미분양이 계속 쌓이니까 돈을 못 갚는 일이 발생하죠. 그러면 중소 건설사들이 도산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만의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세계 경제는 상향 조정하는데 우리나라만 하향 조정한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IMF가 주요국의 그 경제 성장률을 높게 고쳐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보니까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이 보여서였는데 우리나라 1월 소비자 물가지수 보면 5.2%로 다시 상승폭이 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도 IMF의 좀 우려 지점인 거죠.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IMF 경제 전망 보고서에 이 부제가 하나 있는데 그 부제가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 인플레이션 피킹.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오는 모습이다. 근데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만 지난 1월 달 물가 상승률이 5.0에서 5.2%로 상승하는 흐름이에요. 굉장히 불안하죠. 결과적으로 세계 각국은 그러면 물가 정점 찍고 안정화되니까 굳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 그리고 금리 인하 조만간 있겠다라는 기대, 이런 기대감이 투자 시장에도 돈이 몰리고 경기 회복에 좀 진전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만약에 계속 물가 안 잡히고 높은 물가를 향해 올라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해야만 하죠. 그럼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또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못하게 만들죠. 경제가 악순환하는 겁니다. 결국 물가 잡을 때는 물가를 잡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물가를 잡아야 될 때 과연 물가를 잡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 정책에 대한 걱정도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게다가요, 지금 공공요금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지난주에도 교수님이 공공요금 인상이 전체적인 우리나라 물가를 올릴 수 있다라고 맞습니다. 했는데 뭐 그런 얘기가 결국 현실이 좀 된다고 보겠네요. 네, 다소 현실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물가를 결정짓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물며 이 공공요금은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대중교통요금, 이미 택시비, 서울시 택시비 지난주 올렸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공공요금이 오르면
나머지 모든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네. 심지어는 인건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물가 잡는 과정에서 공공요금 인상이 계속 야기되다 보니까 다소 엇박자에 해당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 지배적인 엇박자 중에 하나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엇박자입니다. 그러니까 통화정책은 어쨌든 물가 잡겠다고 금리 인상 계속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 물가를 어느 정도 떨어뜨리고 있는데 정부의 재정정책은 오히려 공공요금을 올리고 말이죠. 그리고 그 공공요금 올린 것만큼 또 재정 지원해 주겠다. 네. 난방비 지원해 주겠다. 그런 것들은 또 추가적인 물가를 상승 압력을 주는 엇박자가 좀 얘기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가장 많이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네. 금리를 높여서 물가를 낮추겠다 했는데 네. 근데 정부는 또 돈을 푸니까 그렇습니다. 엇박자가 그래서 나는 이번에 IMF가 소위 IMF는 국제 컨설팅 기구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네네. 국제 여러 국가들을 비교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가 잡을 때는 물가 잡아라. 그러니까 물가 잡을 때 물가 잡아야 되는데 통화 정책은 물가 잡겠다고 움직이면서 재정 정책은 엇박자를 내고 있다라는 표현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엇박자 내지 말라 이게 IMF의 평가였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달 말에요.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결정한 한국은행 그 금통위가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물가는 안 잡히고 근데 경기 침체는 걱정되고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 좀 고민이 클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기준금리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자, 우리나라는 정말 이 한국은행 이 통화정책의 수장, 이 FOMC 위원들처럼 우리나라 금통위 위원들도 참 고심이 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미국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기가 그렇게 큰 충격이 아닌 마일드한 경기 침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경기 침체를 걱정하면서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겁니다. 경기는 안 보고 오로지 물가만 보고 금리 인상해도 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미국은 그렇게 움직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물가는 계속 치솟으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해야만 해요. 그런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다 보면 이 부동산 시장은 더 폭락하는 흐름, 미분양 주택은 더 쌓이고 정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산재해 있어서 더 고민스러운 입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그 기준금리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마지막으로 그 많은 증권사에서 올해 증시를 상저하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증시가 좀 낮겠지만 하반기에 좀 오른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전망을 했었는데 근데 예상과 달리 상저가 아니라 지금 주식시장이 꽤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상저하고 전망을 좀 고쳐야 할까요? 22년 10월 정도를 저점으로 제가 판단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나름 회복되는 흐름을 보면서 이거 나름 고 아니냐, 고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큰 그림에서 보면 23년 상반기는 이제 중에 해당되죠. 23년 하반기도 중에 해당되는 게 아닐까. 이게 물색되는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기본적으로 금리 이제 곧 인하될 것 같아라는 기대감으로 나 이제 이렇게 높은 대세 상승장이 올 수도 있는데 이때 내가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돼 하는 그 공포감으로 뛰어드는 그 자금이 있습니다. 그걸 FOMO 현상이라고 해요. Fear of Missing Out. 내가 대세 상승장에 기회를 놓칠까 봐 적극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나만 여기에 안 끼면 불안해.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소위 FOMO 현상으로 이 주가가 먼저 반등하는 흐름인데요. 23년 이 한 해 동안에는 어쨌든 이 경기 침체라는 것이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대세 상승장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이 박스권에 갇혀서 계속 맴도는 모습이지 않을까. 특히 우리 지난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적 발표가 나오면 예상치보다 또 밑돌고 우리 기대치보다 또 밑돌고 이런 실적들이 계속 발표되는 그런 게 이제 경기 침체 현상을 보여주는 기업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면 주가가 대세 상승하겠다라는 기대보다는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서 한동안 맴돌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더 고심이 담긴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저하고라는 그 전망을 막 고칠 정도로 막 그렇게 막 상황은 아니고 대세 상승장도 아니고 박스권 정도다. 그렇습니다. 약간 좀 이게 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클라이프 매주 월요일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상암동으로 초대해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알찬 시간 저희가 만들어 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 먼저 만나볼까요? 네.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을 찾아내는 통찰지능훈련법. 아니 뭐 지능지수, 흔히 IQ라고 하죠. 네. 또 감성지수, EQ. 이건 좀 그래도 익숙한데 네. 도대체 이 통찰지능이 뭘까요? 뭘 통찰하고 또 이 통찰지능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오늘 알려주실 분 바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분 소아청소년 크론병과 또 궤양성 대장염 이런 치료의 명의이신데요. 통찰학도 널리 알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최연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야, 이게 통찰지능이 뭔지는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여쭙기로 하고 우선 소아청소년과 명의이신데 그러게요. 통찰은 이제 그거랑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니고 그 통찰지능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이제 제 분야 자체가 아이들 중에서 배 아픈 쪽 소화기 증상을 주로 제가 다루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수십 년간 진료를 하면서 보니까 아이들이 배 아프고 토하고 이제 저한테 오는데 그게 이 아이의 몸이 아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마음이 상처를 받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럴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증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게 우리 애한테 오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병을 치료하려고 했더니 이 아이는 더 나빠지고요. 그 아이의 얘기를 듣고 그 마음을 치료해 줬더니 좋아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이가 갖고 있던 보이지 않았던 면들을 찾아내니까 의학 지식을 넘어선 그런 면이 되는 게 통찰이라고 저는 느꼈고요. 그래서 의사의 가장 큰 덕목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학 지식이 아니라 통찰이 아닐까. 아마 사회 모든 분야에서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 없다고 한 말을 취소해야겠네요. 관련 있네요. 네. 그럼 얼른 듣고 싶을 만큼 너무 궁금한 주제인데 우선 키워드와 함께 통찰지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통찰지능,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 자, 일단 통찰지능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뭐 머리가 좀 아까 말한 대로 IQ, 감성지수, EQ. 근데 통찰지능이 좋다는 건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발달됐다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우리 사람들은 항상 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만 반응을 주로 해요. 네. 그렇잖아요. 그 뒤에 숨어 있는 어떤 본질 같은 걸 잘 놓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있고 사건이 있는데 그 뒤에 숨겨져 있던 맥락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다 알 수 있는 것을 겉으로 드러난 그 부분 하나하나에만 보다 보니까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는 이 통찰은 부분의 합보다 훨씬 더 크게 되는 거죠. 정말입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퀴즈를 하나 가져왔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마 이제 곧 화면에 숫자가 나올 거예요. 네, 지금 떴습니다. 숫자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공통점이요? 수학 때문에 수능 포기할 뻔했는데. 네. 세 자릿수입니다. 그렇죠. 100단위. 네. 우리 초등생, 중등생 다섯까지 맞춥니다. 네네. 그리고 파란색이에요. 그것도 뭐 대부분 맞출 수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걸 놓치고 계시는데요. 이거 근데 혹시 막 그런 거 해야 돼요? 대국민 망신당하고 더하고 빼고 곱해서 뭐 끝에가 뭐 이런 거 아니겠죠? 너무 복잡하죠? 네. 답을 알려드릴까요? 네네네. 잘 보시면요. 다시 한번 숫자 띄워주시면 여기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6이 없어요. 6이 없다? 그러네요. 저기에 0부터 9까지 다 있는데 그중에 6이 없어요.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선생님. 맞아요. 오랫동안 봐도 알지만 또 모르는 분들도 진짜 많아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통찰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인간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6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테스트 가져오셨다면서요. 그렇죠. 네네. 그 테스트도 있는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시죠. 영상 저 미리 안 봤습니다. 하얀 셔츠 입은 사람이 몇 번 패스를 하는지. 자,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같이 보세요. 하얀 셔츠. 놓쳤어. 몇 번이었어요? 12번? 전 14번. 원래 답은 16번인데. 어머. 저희 방송 계속 진행해도 되나요? 사실 근데 앵커라면 좀 그 통찰력이 있어야 할 것만 같은데.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16번 정답입니까? 정답은 16번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혹시
중간에 고릴라 나온 거 보셨어요? 약간 까만 거 뭐 갑자기 등장한 것 같았어요. 네. 자, 한 분은 보셨고 한 분은 네 하고 전혀 못 봤다는 표정을 지으시죠. 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까만 게 지나갔다고 그랬는데 네네. 그 순간에 네. 뒤에 커튼 색깔이 변하는 거 보셨어요? 전혀 커튼이 있었나요? 저 커튼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자, 이게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실험인데요. 아, 네네. 여기서 고릴라가 지나가는 걸 본 사람은 이 테스트 당한 사람 중에 50%가 되지 않아요. 오, 다행이다. 그렇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네. 이 진행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보면서 네.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오. 네. 커튼색 바뀌었네. 이 흰색을 막 샜어요, 저는. 네. 그렇죠. 흰색을 세고 있죠, 지금. 네. 왜냐면 질문이 흰색이 패스를 몇 번 하느냐 세봐라였으니까. 이렇게 되다가 뭐가 바뀌나요? 고릴라가 나오죠. 고릴라가 이렇게 큰 고릴라가 오래 머물다 갔었군요. 뒤에 커튼 색깔도 변합니다. 오, 빨간색에서 오렌지색으로 바뀌었네요.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요. 우리가 뭘 보라고 했을 때 네네. 사람들은 그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보라는 것만 보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주변에 변화되는 뒤에 숨겨진 면들을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저. 이걸 우리는 이제 무주의 맹시라고 그래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놓친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아까 커튼 색깔이 변한 건데 네. 이런 변화 맹시, 변화가 될 때 우리는 잘 놓치는 그런 현상들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거라서 너무 슬퍼하진 않으셔도 돼요.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못 봤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도 못 봤지만 제가 시청자분들 위로해 주셔서 못 봤어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본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통찰 지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키워드와 함께 그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이 아닌 훈련으로 익히는 우리 아이 통찰 지능. 아까 주제에서도 등장했는데 훈련이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훈련은 지금 구분해서 말씀하시는데 교육이 아니라 훈련이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렇죠. 제가 통찰 지능을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를 만약에 하면요. 네. 저는 걱정이 하나 있어요. 부모님들이 이걸 또 주입식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칠까 걱정이 됩니다. 통찰 지능은 교육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아이가 스스로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이 아이는 결국 외우기만 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어려서부터 특히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네. 얘네들의 통찰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네네. 아이들의 그 생리적인 현상 아실 거예요. 놀고 먹고 자고 싸고. 이 과정에서 참 이상하죠. 이 어른들은요. 그거를 건드립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애가 이제 잘 먹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야채를 안 먹어요. 네. 우리 어려서 야채 다 안 먹지 않았어요? 맞아요. 나중에 나이 드니까 다 먹죠. 네. 그걸 기다려주면 되는데 어려서 그냥 이거 좋으니 먹어라를 계속 애한테 강요를 하게 되겠죠. 그 아이는 시키는 것만 따라하게 될 거예요. 또 이런 거 있어요. 아이들의 변비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대변이 딱딱해지면서 항문이 아파서 안 싸려고 하는 게 아이들의 그 변비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어른들은 아이가 못 산다고 하니까 가서 항문을 뭐 손을 대든가 관장을 하든가 하면서 손가락으로 대죠. 네. 그 아이는 더 못 삽니다. 무서워하면서. 그러니까 그 아이의 경험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다시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그 아이가 아기 때부터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경험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어른들이 자꾸 막아요. 어른들 하고 싶은 대로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통찰은 저절로 떨어지게 되고 지식만 암기하는 그런 아이가 되는 거예요. 섣불리 외부에서 이끌어주다 보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경험을 잃게 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지금 저희가 시간이 생방송이다 보니까 너무 모자라서 바로 세 번째 키워드를 한번 보고 어떻게 하면 이걸 더 키울 수 있는지를 듣고 유튜브 2교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키워드 세 번째 보여주시죠. 통찰 지능을 높여주는 통찰 질문법. 그러니까 이게 질문을 잘하면 통찰 지능을 높여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부모님의 역할을 강조하신 거죠? 네, 맞아요. 어떤 것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아까는 아이들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커서 뭐 유치원도 다니고 네. 초등학교 가는 애들이라면 얘기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물어보지 않나요? 이건 뭐야? 아이들도 물어보죠. 이거 뭐야? 근데 그 질문보다는
이게 무엇이 될까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네. 이게 뭐냐가 아니라 이게 너는 무엇이 될 것 같니?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이 나무가 나중에 어떻게 변할 것 같니? 무엇으로 이용될 것 같니를 자꾸 생각하는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러니까 무엇이 될 것 같니라는 질문, 그런 형태로 질문하라. 네. 그러니까 뭔가 정해진 답보다는 어떤 과정 그리고 맞아요. 자꾸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는 거는 지식이지만 이다음에 이 과정을 알려주면서 그 아이가 깨우치는 거죠. 그래야 보이지 않는 걸 보는 통찰 지능이 길어질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인데요. 이럴 줄 알고 저희가 오늘 본방송 끝나자마자 유튜브로 이어지는 상클 2교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조금만 더 퇴근 늦게 하시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2교시에서 저희 자세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현우 교수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입춘이 지나니 확실히 공기가 온화해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영상 9도까지 오르는 등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커서 체온 조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날이 풀리니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늘 서쪽 지역의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서쪽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쁜 단계에 보이겠고요. 경기 남부와 충북은 오전에 매우 나쁜 단계까지 지속겠습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세종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오늘은 외출하실 때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이 맑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동쪽 지역의 대기는 바짝 말랐습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과 호남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도 건조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 오전까지 중부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은 약한 빗방울이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영하 2도, 전주 영하 4도로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9도, 광주시 3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낮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껑충 뛰어서 초봄같이 온화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새벽 사이는 강원 영동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입춘이 지나서일까요? 낮 기온이 꽤 많이 오르네요. 네, 그러게요. 네. 아직은 좀 이르지만 그래도 꽃피는 봄이 서서히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미세먼지만 빼고요. 네, 맞아요. 봄이라는 계절만큼이나 낭만과 감성이 넘치는 손님이 저희 상클을 찾아옵니다. 바로 내일 낭만 가객, 낭만 장인 가수 최백호 씨가 우리 상클이 여러분들을 만나러 옵니다. 47년 음악인 인생에 대해서도 직접 나누고 또 라이브로 노래도 들려줄 예정이에요. 너무 기대됩니다. 네.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이렇게 요즘 낭만 있네요. 네. 내일 욕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모든 세대가 사랑하는 아티스트잖아요. 최근에 산문집도 내고 또 그동안 화가로도 활동했는데 내일 최백호 씨와 함께 음악과 책 그리고 그림까지 두루두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지금 곧 유튜브에서 상클 2교시 이어집니다. 저희 삼성 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최현호 교수와 방금 다 나누지 못했던 통찰지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고릴라 너무 재밌었어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모두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 들어와 주세요. 저희는 유튜브로 옮겨가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상클하세요. 2교시로 오세요.